안녕하세요. 카랩 이광환입니다. 저는 제2 롯데월드타워 커넥트2에 나와 있는데요. 커넥트2는 렉서스의 복합 문화 공간이죠. ES300H 출시를 기념하기 위해서 나왔는데요. ES는 1989년도에 태어났다고 해요. 89년도에 렉서스 브랜드도 런칭을 했고요. 렉서스의 맏형이죠. LS도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LS 바로 이어서 ES가 태어났는데 올해가 2018년이니까 거의 30년이 다 된 거죠. 그 사이에 LS 같은 경우에는 5세대까지 진화를 했고요. ES는 지금 7세대입니다. 두 번 더 진화를 했네요. 올해 4월달 베이징 모터쇼에서 처음 공개가 됐는데 4월달이니까 지금 거의 한 6개월 만에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거죠. 상당히 빠른 시일 내에 지금 국내에 도입을 하는 건데 렉서스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팔고 있는 모델들 중에 ES가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세계적으로도 ES가 우리나라 시장에서 얼마나 많이 팔리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예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디자인을 한번 볼까요? 딱 봐도 렉서스의 새로운 식구라는 느낌이 빡 들죠. 엘피네스 디자인이라고 일컬어지는데 뭐니 해도 이 스핀들 그릴이죠. 기존에도 뭐 비슷한 모양이었었는데 ES는 모양이 조금 바뀌었어요. 위쪽으로 이렇게 돌기처럼 뻗어나간 크롬 장식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는 상당히 곡선미를 강조한 스핀들 그릴 들어가 있었는데 이 ES에 들어가 있는 스핀들 그릴은 약간 각을 더 추가했죠. 그리고 이 크롬 라인 자체에도 3D로 면을 더 추가해가지고 상당히 입체적인 느낌이 잘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쪽 패턴만 해도 LC나 LS 다른 모델들은 상당히 복잡한 정말 여러 갈래로 나눠져 있는 패턴들이 들어가 있었는데 얘는 가운데 렉서스 엠블럼을 중심으로 주름을 따라서 쫙 퍼져나가는 그런 패턴들이 들어가 있네요. 한 걸음 떨어져서 이렇게 얼굴을 보시면 이 렉서스 엠블럼을 중심으로 정말 사방으로 모든 선이 다 뻗어나가는 그런 느낌을 연출하고 있죠. 여기서 뻗어나가는 선들을 쫙 이어받아서 생긴 게 이 헤드램프인데 LS 같은 경우에는 그 광원 3개를 나란히 쭈르륵 박아놓은 그런 헤드램프를 가지고 있었고요. 화살촉 모양의 주간주행도 똑같이 들어가 있었습니다만 LS는 여기 윗부분이 위로 올라가면서 샥샥샥 이렇게 세 갈래로 쫙 나눠져 있었죠. 그래서 조금 더 디테일이 들어가 있었는데 ES는 조금 더 단순화시킨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헤드램프를 보시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광원 3개가 쭈르륵 박혀있는 그런 디자인이 지금 빠져 있거든요. 얘는 이규제큐티브 트림에만 들어가는데 다시 하겠습니다. 이규제큐티브 얘는 이그제큐티브 트림에만 들어가거든요. 하지만 아쉽게도 지금 당장 우리나라에서 사실 수 있는 ES는 이그제큐티브 트림이 아직 추가되지 않았습니다. 걔는 12월 말이나 혹은 내년 1월 달에 추가가 된다고 하니 그때까지 조금 기다리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 개인적인 느낌입니다만 가운데 그 띵띵띵 박혀있는 이그제큐티브 트림에 들어가는 LED 헤드램프가 아니더라도 여기 방향지시 등을 벌브로 쓴 거는 조금 아쉽네요. 그래도 그 프리미엄 브랜드의 중심에 해당하는 모델인데 아무리 옵션이 빠졌다고 하더라도 벌브가 아직 쓰였다는 건 조금 아쉽네요. 그리고 얘도 지금 LED이긴 합니다. 그리고 여기 코너링 램프도 박혀 있네요. 화살촉 모양의 DRL을 통해서 패밀리룩을 유지하면서도 모델들 간의 차별화를 시키는 모습이 저는 상당히 칭찬해주고 싶어요. 예를 들면 LC 같은 경우는 얘가 지금 앞쪽으로 빠져나가 있었고 헤드램프가 여기 있었거든요. 그리고 뭐 다른 모델들은 얘가 아예 떨어져 있기도 하고요. 그게 NX가 아마 떨어져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얘가 조금 더 떨어져 있거나 조금 붙어 있거나 이런 차별화를 통해서 그리고 또 RC 같은 경우에는 아마 아예 하나로 통합되어 있는 모습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이렇게 그 화살촉 모양 주간주행 등이 똑같이 쓰이지만 위치를 조금씩 달리하면서 모델들 간의 개성을 주는 점 칭찬을 해주고 싶습니다. 여기 보닛의 주름도 상당히 특이한데 얘가 이렇게 싹 해서 바깥쪽으로 싹 빠져나가잖아요. 그리고 여기 이 주름은 A필러를 따라서 쭉 타고 내려옵니다. 그래서 앞쪽에서 뒤로 빠져나가는 선과 뒤쪽에서 앞으로 흘러내려오는 선이 이렇게 딱 교차되는 이런 점 참 너무너무 섹시하지 않습니까? 이 선을 이렇게 옆에서 보잖아요. 이렇게 쭉 타고 내려오다가 안쪽으로 싹 사라져요. 근데 딱 이 부분에서 보닛도 쭉 내려오다가 급격히 떨어지거든요. LS 모델 같은 경우에는 쭉 앞까지 거의 일직선으로 떨어져서 코가 좀 더 높아요. 그래서 앞에서 봤을 때 조금 더 전위적이고 맏형다운 그런 느낌을 보여주는데 얘는 쭉 오다가 여기서부터 뚝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LS에 대비해서는 훨씬 더 다이나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게 엔진이랑 보닛 사이의 그 간격을 일정하게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예. 아마 북미 기준에 따르다 보니까 이런 디자인이 나오는 게 아닌가. 그랬을 수도 있죠. 설계상. 그리고 걔는 LS 같은 경우에는 후륜구동 모델이니까 엔진이 조금 더 뒤에 위치해 있잖아요. 그 엔진의 위치에 따라서도 이런 보닛의 꺾임을 달리했을 수도 있죠. 네, 그리고 이번에는 옆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가장 먼저 꼽을 수 있는 게 여기 어깨선이 정말 빡 잡혀 있거든요. 마치 캐릭터 라인이 이거 하나 두 개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거든요. 그리고 스포티한 옆모습을 갖게 하는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쿠페 모델이죠. RC랑 상당히 비슷해요. RC도 이 어깨선을 빡 잡아서 상당히 어깨가 강조된 그런 느낌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또 어깨 주름 때문에 네. 차가 보닛이 위가 더 넓어
그렇죠. 그 제가 예전에 말씀드리기를 이거를 꽉꽉 집어 넣으면 바퀴가 더 나아 보이고 앞쪽 오버행이 더 넓어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 얘는 그거랑 완전 반대의 처리를 한 셈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각적으로 봤을 때 바퀴가 들어가 보이거나 뭐 어깨가 좁아 보이거나 그런 느낌은 없죠. 요 주름을 몇 미리까지 뽑을 거냐 요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거를 이렇게 보시면 저 A필러를 따라서 바깥쪽으로 나오잖아요. 보통은 이 주름이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요. 얘는 보시면 앞쪽으로 갈수록 더 바깥으로 나오거든요. 상당히 독특한 터치죠. 그리고 요 헤드램프 같은 데도 얘는 지금 이렇게 세워놨다면 얘는 지금 이렇게 나를 엄청나게 꽉 집어놨거든요. 요런 선들 이렇게 사선에서 보면 요 각과 요 각이 다 보이기 때문에 상당히 강인한 인상을 잘 보여줍니다. 좀 떨어져서 한번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거시적으로 보시면 가장 먼저 꼽을 수 있는 게 지붕선이 변했어요. 기존 그냥 정통 세단이면 뭐 3박스 디자인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얘는 쭉 완만하게 떨어져서 거의 트렁크 끝까지 이어지는 상당히 쿠페스러운 지붕선을 연출을 해냈죠. 뭐 요즘 유행이기도 합니다만 ES도 그 유행을 잘 따랐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냥 이렇게 천천히 보면 세단인데 사진을 한 0.1초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이거 RC였나 싶은 착각이 좀 들기도 해요. 이 지붕선이 여기까지 떨어지는 그 이유도 RC처럼 보이게 하는 역할을 하지만 또 하나 이유가 있습니다. 이 DLO 옆 창문의 그래픽을 DLO라고 부르잖아요. 데일라이트 오프닝. 그래서 이 DLO의 모습이 RC랑 똑같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뒤로 싹 날카롭게 빼낸 이 모양. 되게 스포티해 보이죠? 되게 쿠페같이 처리를 했습니다. 여기만 딱 보면 쿠페인가 싶을 정도예요. 앞쪽에 이 선도 바람을 확 가르면서 작은 캐릭터 라인의 역할을 하지만 본격적인 캐릭터 라인은 앞쪽 프론트 팬더 뒤 끝부분에서 다시 시작을 하죠. 그래서 쓱 나타난 게 쭉 가다가 점점 떨어집니다. 여기가 가장 낮고요. 뒤로 갈수록 다시 쓱 올라가요. 근데 이게 또 특이한 게 뭐냐면 IS나 RC 이런 모델들을 보면 구형 ES도 그랬습니다. 이 캐릭터 라인이 앞쪽이 낮았다가 뒤로 갈수록 쭉 올라가는 그런 형상을 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번 ES는 LS와 똑같이 여기가 가장 낮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RC가 가지고 있는 스포티한 모습과 그 다음에 맏형 LS가 가지고 있는 점잖은 모습이 이 ES에 조금씩 섞여 있는 걸 발견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여기 보니까 이 면이 지금 가장 넓어요. 그렇죠. 이렇게 옆에서 보잖아요. 그러면 선이 여기 하나인 것 같지만 제가 이쪽으로 갈게요. 틀며시 선이 하나 또 생깁니다. 여기쯤에서 쭉 여긴 강한 선이고 여긴 약한 선이 쭉 오다가 여기쯤 되면 거의 면으로 이 선과 이 선이 만나서 새로운 면을 하나 또 만들어내죠. 여기 슬며시 생겨나간 이 선이 앞쪽엔 아예 없잖아요. 이 넓은 면이 되게 좁은 면으로 쫙 끌어당긴 듯한 이 옷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쫙 당기면 주름 생기잖아요. 이런 것처럼 저 면을 쫙 뒤로 땡긴 듯한 그런 느낌을 연출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막 무슨 되게 에너지가 응축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그래서 쫙 당겨서 뒤로 보내버리거든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처리가 또 하나 숨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이드미러도 윗급 모델들과 같이 플래그 타입으로 되어 있는데 F스포트 트림이 이번에 7세대 ES에 들어서 추가가 됐어요. 원래 ES는 정말 아저씨들이나 타는 정말 심심하기 이를 데 없는 그런 차라는 성격이 되게 강했었는데 이번 ES를 넘어오면서 적어도 디자인에서만큼은 젊은 사람들도 고개를 한번 줄 만큼 상당히 스포티한 모습으로 변했거든요. 렉서스 이걸 잘 아는지 여기에 이제 F 스포트 딱지가 들어가는데 그 F의 디자인이 사이드미러랑 상당히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이 F 모양으로 되게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하지만 아쉽게도 우리나라에는 F 스포트 모델 안 들어옵니다. 그리고 지금 이 ES는 파워트레인이 총 3개예요. ES 300H가 있고요. 지금 얘 그리고 350 V6 가솔린 엔진이죠. 그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추가된 트림으로 F 스포트 트림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다 안 들어오고요. 300H 하나만 들어온다고 합니다. 총 트림은 4가지입니다. 슈프림이 있고요. 럭셔리가 있고 럭셔리 플러스가 있고 가장 위에 이그제큐티브가 있는데 이그제큐티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12월 혹은 내년 1월 달에 추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LS 같은 경우에는 이 아랫부분도 상당히 고급감을 강조하기 위해서 두꺼운 크롬 라인이 쫙 들어가 있었는데 ES는 그걸 생략을 했고요. 어찌 보면 차급이 있기 때문에 당연한 처리라고 볼 수 있고 여기 하이브리드 배지는 LS에도 달려 있었어요. 하지만 거기에는 멀티 스테이지 하이브리드라는 배지가 달려 있었고 얘는 그냥 하이브리드죠. 멀티 스테이지 하이브리드는 자동 변속기랑 결합을 해서 마치 10단 자동 변속기가 달려있는 듯한 느낌을 연출하는 그런 하이브리드고요. 얘는 그냥 토요타나 렉서스가 그동안 오랫동안 써왔던 그런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똑같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위로 딱 꺾여서 올라가는 거는 렉서스의 많은 모델들이 그동안 여러 차례 써왔던 되게 익숙한 처리고요. 그리고 여기 도어핸들을 보시면 딱히 새롭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 ES만의 특징도 아닙니다만 보통 이제 여기에 그 스마트키가 방전됐을 경우에 문을 열기 위해서 이런 뚜껑이 달려있거든요. 그래서 걔를 빼고 키를 물리키를 딱 넣어서 열 수 있게끔 하는데 얘는 그 키 구멍을 이 안쪽에 숨겨놨어요. 그래서 뭔가 그 밖에서 봤을 때 나눠져 있는 선이 하나 줄어드는 셈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깔끔해 보이는 느낌도 보여주고 있네요. 저 지금 눈에 띄는 게 네. 요겁니다. 요거 튀어나와 있어요.
뭐 별거 아닌데 예. 많은 차들이 이거 그냥 매끈하게 차는데 요 부분을 튀어나오게 했다는 게 그렇죠. 쭉 떨어지다가 하늘을 보고 있는 이 부분, 네. 여기를 보고 보통 이제 그 라이트 캐치라고 부르는데 하늘 보고 있어서 빛이 여기 딱 맺히거든요. 네. 라이트 캐치 뒤로는 뚝 떨어뜨리거든요. 네. 튀어나오게 했네요. 그래도 렉서스는 그래도가 아니죠. 엄연한 프리미엄 브랜드잖아요. 그런데 보시면 이 크롬 라인이 끝나는 부분을 별도의 뚜껑으로 덮어놨습니다. 보통 요즘 이제 현대기아도 마찬가지고요. 좀 몸값이 나가는 모델들은 이 부분을 이렇게 별도의 뚜껑을 쓰지 않고 마치 그냥 원래 그 통 크롬을 뚝 잘라놓은 것처럼 이렇게 가공을 하거든요. 접어서 약간은 아쉬움을 주네요. 이런 데도 이제 유리가 오다가 유리가 띠 끝나요. 네. 이런 것도 이런 것도 이제 도형으로 딱 폐쇄적인 모양을 네. 하는데 근데 이렇게 딱 덮었을 때 디자인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기 때문에 유리로만 끝내버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걸 왜 나눠놨을까요? 이 부분. 이런 거는 단순합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것도 없어요. 돈이에요. 이것도 한 피스로 만들었으면은 그렇죠? 여기에도 다 나눠져 있고 이런 데도. 이거야 뭐 디귿자 형상이니까 여기를 나눠야 된다 하더라도 네. 저거는 자, 그리고 문을 열어보시면 여기 이제 플라스틱 패킹이 있는데 여기를 조금 까보시면 이 안쪽으로 그 용접한 흔적이 보이거든요. 이런 데 보이시죠? 이것도 이제 조금 몸값이 나가는 차들은 이걸 한 통으로 하나로 찍어내는데 얘는 아직은 이렇게 용접을 해서 이렇게 플라스틱 패킹으로 보이지 않게 덮어놓은 걸 보실 수가 있네요. 자, 그리고 이제 뒤로 넘어가 보시죠. 아, 뒤로 넘어가기 전에 여기 이제 그 C필러를 따라서 쭉 꺾여진 여기 선이 하나 또 있잖아요. 네. 기존 ES는 여기가 이제 둥글게 파여 있었어요. 기억나시죠? 네네네. 상당히 독특했었는데 예. 그건 사라지고 여기 이렇게 뚝 떨어지게 되는데 요것도 RC에 있습니다. 있는 둥 없는 둥 상당히 그 미묘한 선인데 요게 이제 시각적으로 봤을 때는 엄연히 제 역할을 다 해내는 거죠.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요 면 있죠? 상당히 조그마한 면. 앞쪽 면을 쫙 끄집어 당겼다는 그 면. 그게 이제 여기 뒷범퍼에도 녹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쫙 이 면을 말아놓고 있잖아요. 뒤로. 쟤도 쫙 당겨왔고 얘도 쫙 당겨놓고요. 뒤로. 뒤를 이렇게 떨어져서 보시면 옆쪽에서 많은 요소들을 다 끄집어 내려요. 막 뒤로 싸가요. 그 옆쪽에서 끄집어내린 선들은 스핀들 그릴에서 비롯된 선들이죠. 스핀들 그릴에서 딱 퍼져나간 게 옆으로 파고들다가 뒤로 딱 끄집어 내리는 거예요. 아이고. 이 좌우 리어 램프를 가로지는 크롬 선으로 좌우를 연결시켜 버립니다. 다른 차들을 보시면 이 요소가 다 멋있는데 차를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조화가 잘 안 되는 차도 있어요. 근데 얘는 요소들도 멋있지만 차를 조금 떨어져서 보면 엘피네스라는 디자인 언어 하나로 정말 잘 어우러져 있다는 생각이 잘 듭니다. 선들이 어디 하나 튀는 게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 리어램프 안에 들어가 있는 방원들조차도 이 L자 모양 리어램프는 렉서스의 상징이죠. 이 선들조차도 안쪽으로 점점 좁아지면서 싹 모아 들어갑니다. 전체적으로 얼마나 신경을 썼는지를 잘 알 수 있죠. 엘피네스 디자인을 초창기에 만들어서 보여줄 때는 뭐 실험 말고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사실 네. 되게 공격적이었어요. 너무나 좀 파격적이어가지고 저 지금처럼 익숙해지는데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렸거든요. 하지만 이제 LC나 LS를 거치면서 저는 이제 LPNS를 추종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그 당시에 디자이너들이 얼마나 감각이 앞섰는지를 뒤늦게 깨달은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앞섰거나 아니면은 시행착오로 많이 정제됐거나. 그리고 그쵸. 그리고 또 그 사이에 우리 눈에 익어서 더 좋아 보이는 것도 있어요. 왜 그 옛날에 유행가들 보면 요즘이야 이제 다들 귀에 이어폰 끼고 다니지만 저 어렸을 때는 길거리에 그 리어카에 카세트테이프 팔았었거든요. 그 유행가를 지나가면서 하루에도 수십 번씩 들어요. 처음에 안 좋았는데도 반복으로 듣다 보면 좋아지거든요. 그런 원리일 수도 있는 거죠. 리어 스포일러도 추가가 됐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일체감이 조금 떨어지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약간 따로 놀아요.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조금 더 매끈하게 처리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광 기자님이 칼에서 좀 따로 먹는 것처럼. 얘는 하이브리드 모델이잖아요. 그래서 배기구는 숨겨놨죠. 마치 배기구인 것처럼 하지려는 의도는 별로 안 보여요. 그 예전에 내연기관 차들 이 배기구 팁이 딱 박혀있던 거에서 하이브리드 차가 되고 전기차 시대가 되면서 그리고 또 환경 오염에 대한 사람들 인식이 안 좋아지면서 그걸 점점점 숨겨가잖아요. 근데 그걸 확 빼버리면 좀 이상하니까 뭔가 흔적기관처럼 우리 뭐 맹장이나 이런 거 남아있는 것처럼 흔적기관처럼 이렇게 남아있죠. 자, 그리고 실제 배기구는 이쪽에 하나가 뚫려있네요. 자, 그리고 이렇게 본 김에 말씀을 드리면 캠리도 그랬었는데 렉서스 ES도 이 중형 세단으로서는 상당히 특이하게 후륜 서스펜션에 멀티링크가 아니고 W15를 썼습니다. 보통 W15이면은 조금 좀 달리다 싶은 차들 스포츠카들이나 주로 쓰는 그런 서스펜션인데 얘는 그냥 세단임에도 불구하고 W15을 썼습니다. 이번에 새로 개발해서 뭔가 좀 상당히 독특한 스프링이 있고 가운데 댐퍼가 있잖아요. 근데 그 댐퍼에 액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사이에 달려있는 밸브를 뭐 스윙 밸브를 썼대요. 대단히 새로운 기술은 아니고요. 그 밸브 자체 방식이 좀 바뀌었나 봐요. 그래서 주행을 할 때 큰 진동 말고 저속으로 달릴 때 아주 미세한 진동까지도 잡아내는 역할을 한다고 하더군요. 이번 금요일에 시승을 해보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번에는 트렁크를 열어볼 텐데요.
트렁크 여는 버튼은 여기쯤 달려있네요. 보통 뭐 여기쯤에 있는데 여기 딱 가운데는 후방 카메라가 달려있어서 이게 그 버튼이 간신히 손가락 하나만 넣을 수 있도록 되게 작게 디자인되어 있네요. 이 트렁크를 열어봤는데요. 가장 큰 특징이 양쪽 옆을 정말 깊이 펴놨습니다. 여기까지 되어 있고요. 거의 차체 옆면까지 다 파놨어요. 바깥쪽 면까지. 그쵸. 요즘 많은 브랜드들이 하드 골프백을 이렇게 싣고 싶어 하니까 그거를 감안해서 여기를 많이들 팔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옆에 구급약 키트 혹은 펑처 수리 킷 또는 뭐 퓨즈 박스 뭐 이런 거 저런 거 막 들어있었는데 요즘은 그걸 딴 데로 옮겨버리고 여기를 파고 있죠. 그리고 또 여기도 보시면 플라스틱 뚜껑으로 이렇게 감싸놨는데 그 힌지가 그대로 다 노출이 돼 있는데 요것도 이제 렉서스니까 렉서스 정도면 이거를 당연히 덮어놔야죠. 이게 만약에 안 덮여 있었으면 정말 지적사항인데 다행히 덮어놨고요. 펑처 수리할 때 자키 같은 게 들어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전선 보이시죠? 왼쪽에 네. 빨간색 검정색 여기는 이제 일반적인 하이브리드 시스템에 들어가는 배터리 말고 그냥 일반 그 전장 부품을 이용하기 위한 12V 배터리가 일반 배터리가 들어가 있는 거죠. 여긴 스페어 타이어도 들어가 있고요. 템퍼러리네요. 얘는 특히나 하이브리드처럼 연비를 중요시하는 모델이라면 저런 거 뺐을 법하기도 한데 이걸 챙겨서 넣었네요. 또. 그렇죠. 우리나라는 전화만 하면 한 30분 내로 보험회사 아저씨가 오시기 때문에 일반 타이어도 말씀을 드릴게요. 얘는 지금 18인치 휠이 끼워져 있고요. 235에 45 시리즈 브리지스톤의 투란자 타이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휠이 렉서스에서 많이 쓰는 그런 그 마감으로 처리를 했는데 정말 빛이 은은하게 반사되지 않습니까? 다크크롬이라고 부르죠. 고급감을 잘 살려주고 있네요. 이번에는 실내로 들어가 보시죠. 네. 이번에는 렉서스 ES 7세대 ES의 실내에 들어봤습니다. 실외에서만큼 이 렉서스의 새로운 식구구나라는 느낌이 확 들죠. 정말 유기적인 곡선들이 다이나믹하게 엮여있는 모습이 되게 렉서스스럽네요. 이 전체적인 레이아웃을 보시면 되게 렉서스스러우면서도 캠리스러운 느낌이 있는 게 왜 그러냐면 센터페시아 보시면 캠리가 선이 이렇게 지나갔었거든요. 근데 그걸 뒤집어서 이렇게 지나가게 만들었어요. 선을. 토요타가 저런 선 되게 좋아하죠. 그쵸. 이제 얘는 선 위치를 좌우로 바꾸고 그 다음에 이런 버튼들은 전부 렉서스 거를 갖다 넣었습니다. 캠리 느낌이 조금 나지만 내장재는 정말 렉서스 급으로 한 급 올린 거죠. 계기판 구성도 LS나 LC에 들어갔던 가운데 크롬 링 있죠. 되게 두꺼운 거. 그걸 가운데 두고 그 뒤쪽에 깔리는 그래픽의 양 같은 거는 전부 캠리의 것을 갖다가 쓴 느낌이 빡 나죠. 배치만 달리해서 렉서스 양념을 이렇게 솔솔솔 뿌린 거죠. 이 발언을 렉서스 관계자가 싫어합니다. 되게 렉서스스러워요. 렉서스에 어울리기 고급스러워요. 네네. 근데 이거 제가 웃으려고 한 얘기고 진심으로 고급스럽습니다. 이렇게 만져보시면 렉서스의 이름값에 어울릴 만큼 고급스러운 쿠션감이 느껴지고요. 이런 데는 딱딱하네요. 근데 여기는 말랑말랑하고요. 무릎 닿는데 네. 여기는 말랑말랑한데 여기는 이제 딱딱한 게 쓰여있고요. 근데 뭐 요 정도는 차급의 한계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LS나 LC에서 보았던 이 슈렉 귀 같은 돌기. 오른쪽은 주행 모드를 바꾸는 다이얼이고요. 스포트 누르면 노멀, 이렇게 하면 에코. 에코는 별로 바뀌는 게 없네요. 네. 노멀, 그다음에 스포트만 이렇게 바뀌는군요. 여기 LC에도 이렇게 있는데. 그쵸. 근데 걔는 이제 걔가 이게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네. 훨씬 더 그래픽이 네. 현란하죠. 그쵸. 그리고 이쪽은 이제 주행 안전 장치를 끄는 버튼입니다. 뭐 돌아가진 않고요. 그냥 눌러서 끄기만 하게 되어 있어요. 네. 또 하나 시선을 사로잡는 게 바로 이 센터페시아 모니터인데 이거 진짜 넓다. 그죠. 이게 크기가 12.3인치라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화면으로 보시는 것보다 여기 실내에서 직접 보시면 훨씬 큽니다. 이게. 정말 어지간한 타블렛 크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해상도도 뭐 크게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이게 너무 커서 자리가 여기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영화관처럼. 여기 보시면 메뉴들이 이렇게 쭉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이 손가락을 움직여가지고 이걸 조절을 하게 돼 있어요. 렉서스에서는 이거를 RTI라고 부르거든요. 리모트 터치 인터페이스. LC 때도 그랬고 LS 때도 그랬고 똑같이 말씀드렸지만 직접 써보면 그렇게 편하진 않습니다. 이렇게 넓은 모니터에서 원하는 메뉴를 이걸 이렇게 손을 이렇게 스크롤 해가지고 설정을 하는 게 운전 중에 특히나 내가 원하는 메뉴를 한 번에 갈 수도 있긴 하지만 그렇게 쉽지 않고요. 저거 터치 안 돼요? 화면? 안 돼요. 렉서스에서는 자랑을 하고 꾸준히 밀고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빨리 개선을 하거나 버리거나 해야 되는 인터페이스가 아닌가 싶어요. 버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희 진짜 불편해요. 근데 이런 얘기 저만 하는 게 아니고 많은 분들이 똑같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뭐 그 고급차의 상징 아날로그 시계도 여기 박혀 있고요. 여기 은은한 크롬. 밖에 그 휠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다크 크롬의 그 장식이 이 계기반에서 비롯돼서 옆으로 쫙 뻗어나가죠. 근데 이 두께가 되게 두꺼워졌다 옆으로 쫙 가늘어지는 게 되게 매끄럽게 쫙 뻗어나가가지고 시각적으로 되게 넓어 보이고요. 엄청나게 고급스러워요. 요 버튼들, 요 스크린이랑 요 스크린 사이에 있어야 되니까 이 버튼을 네모나게 자를 수밖에 없었겠지만
렉서스 차들이 보면은 버튼을 그냥 네모나게 쓰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렇죠. 예, 그것도 한 가지 특징입니다. ES뿐만의 특징은 아니고요. 네. 여기 보시면 그냥 그 디지털 계기판이 아니고 네. 이렇게 팔자로 되어 있는 모양이죠, 액정. 그게 아니고 그냥 액정입니다. 온도를 올리면 이렇게 되고 내리면 이렇게 되고요. 이런 것도 다른 브랜드보다는 조금 더 신경을 썼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자, 그리고 기어 노브도 멋있네요. 손에 딱 들어오게 생겼고요. 상당히 곡선미가 강조가 잘 되어 있죠. 그리고 이런 버튼들은 캠리에 쓰였던 거랑 똑같네요. 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상당히 멋있죠. 이것도 윗급이랑 똑같이 생겼고요. 요 그 곡선들이 차랑 딱 일맥상통해요. 네, 맞아요. 자, 그리고 특이한 게 컵홀더가 동그라미는 앞쪽에 하나 있고요. 사각형은 뒤쪽에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앞뒤로 대각선으로 나눠져 있는 것도 특이하네요. USB 단자가 2개가 숨어 있고요. 이 부분에는 마치 핸드폰을 놓으려고 만들어 놓은 것 같은 자리가 딱 숨어 있네요. 아마 노트 9이 들어갈지는 잘 모르겠는데 들어갈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딱 맞게 들어가거나 안 들어가거나. 들어갈 것 같아요. 노트까지는 들어갈 것 같은데 노트보다 더 큰 어떤 디바이스가 나온다면 좀 넣기는 힘들 것 같아요. 쉬프트 패들도 마련이 되어 있고요. 패들 조작감 상당히 좋은데요. 되게 절도 있어요. 따깍따깍. 네. 스티어링 휠도 촉촉한 가죽과 이 우드 트림이 섞여 있어서 고급스럽습니다. 네. 스티어링 휠은 정말 마음에 드는데요. 차급보다 한 단계 윗급의 스티어링 휠을 갖다 끼워놓은 느낌이 들기도 해요. 심지어 조금 더 오버스펙처럼 보이는 게 뭐냐면 이 도어 핸들, 이거 LS에서 똑같이 봤던 거거든요. 그렇죠. 이 도어 핸들 정말 제가 칭찬을 했던 디자인 요소인데 이렇게 작동감도 그렇고요, 디자인도 그렇고 정말 아름답습니다. 저 문 한번 열었다가 닫았다 해주실래요? 되게 조용한데? 네. 밖에 소음이 들리다가 문 닫으니까 안 들려요. 아까 렉서스에서 말씀을 하시길 7세대 ES는 흡음재의 소재도 바꿨고요. 언더 패널에 들어가는 흡음재 그 적용 면적도 훨씬 더 넓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에는 이중접합 차음 유리가 쓰였고요. 뒤에는 그냥 일반 유리가 쓰였거든요. 실제 달리면서 얼마나 조용한지는 제가 내일 모레죠. 미디어 시승회가 있는데 그때 달리면서 한번 말씀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센터 콘솔도 이 정도면 콘솔은 옆으로 열리는군요. 네. 보통 이제 고급차들이 버튼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가지고 S클래스도 그렇고 얘도 여기 이쪽에 있네. 우와. 얘도 되네? 저 안 된다고 말씀드리려고 했거든요. 근데 얘도 되네. 이게 예전에는 그 S클래스는 양쪽에 다 누르면 빠지나요? 빠져요. 진짜요? 여기 보시면 여기 힌지가 있어요, 여기. 네. 그래서 이거 양쪽에 다 누르고 하면 네. 삐꾸대면서 빠집니다. 한번 해주세요. 이제 빠졌죠. 새 차이기 때문에 네. 저지레 하지 않는 걸로. LS에도 들어가 있었고요. 고급차들을 주로 이렇게 양쪽으로 열리는 방식이 썼었는데 아니면 걔네들은 이렇게 가운데가 나눠져 있죠. 그래서 이렇게 열리는데 ES인데도 양쪽으로 열리게 만들어놨네요. 그리고 이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좋아요. 네. 이것도 다 돈이 들어가잖아요. 네, 네. 옛날 차들은 이렇게 열리게 만들었었는데 조금 더 돈을 써서 고급스럽게 만들었네요. 그리고 여기 쿠션감이 상당히 좋아요. 팔 이렇게 기대고 운전하고 싶게 만들었는데 여러분 이렇게 운전하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이렇게 운전을 하셔야 돼요. 근데 저는 한 가지 눈에 띄는 게 네. 통풍 시트 버튼이랑 네. 이런 것들을 한데 이렇게 따로 모아놓은 게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디자인 레이아웃에 따라서 저렇게 했겠지만 보통 이 버튼들이 섞여 있어가지고 되게 좀 찾기가 어렵고 좀 그랬었는데. 그리고 또 특이한 게 뭐냐면 여기 네. 통풍이면 통풍이고 히팅이면 히팅인데 오토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오토가 있잖아요. 그러네. 오토가 뭐냐면 LS 같은 경우에는 클라이밋 컨시어지 시스템이라고 해서 네. 실내에 탄 탑승자의 체온을 알아요. 스티어링 휠, 그 다음에 여기도 들어가 있었나? 네. 아무튼 차가 데워줄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종합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자기가. 껐다 켰다 해야 되고 또 여기 시트 껐다 켰다 해야 되고 이걸 내가 따로따로 조절하는 게 아니고 차가 알아서 데펴주고 시원하게 해주고 다 해요. 체온을 감지해서. 근데 얘도 적용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오토 버튼이 마련이 되어 있는 게 특징이네요. 주차 브레이크도 스타트 버튼 밑으로. 요거는 ES만의 특징은 아니고요. 다른 렉서스 다 여기 박혀 그렇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렉서스 처음 타시는 분들은 이거 어디 있는지 네. 좀 찾기도 해요. 네. 전화 오고 막 그래요. 네. 따라보죠. 이제 뒤로 갈게요. 네. 자리가 엄청 넓어요. 주먹 3개가 들어가고 남거든요. 제가 항상 앉던 자리로 거의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였는데 네. 주먹 3개가 들어가고 남아요. 네. 휠베이스가 무려 50mm 늘어났거든요. 50이나. 네, 그리고 전장은 60mm가 늘어났고요. 네. 그 다음에 폭은 45mm가 더 넓어졌습니다. 그리고 지붕은 5mm가 낮아졌고요. 그래서 이렇게 넓은 무릎 공간을 갖게 되는데 차가 이렇게 커지면서 독일 프리미엄 후륜구동 중형 세단들 있잖아요. 폭과 길이가 더 커요. 근데 ES가 걔네들보다 덩치가 더 커졌다는 건 정말 유의미한 확장이죠. 네. 5시리즈 같은 경우는 좁다는 말이 많았는데. 예. 5시리즈보다 무릎 공간이 얘가 넓은 건 그 구동 방식에 의한 차이일 수도 있고요. 그렇죠. 네. 지금 의자에 딱 앉았는데 가죽이 엄청 많이 들어가는데요. 되게 푸신푸신해요. 이거는 많이 들어간다. 네.
이렇게 푹신푹신한 쿠션감이 만약에 진짜 주행을 하면서는 몸을 얼마나 잘 잡아줄지 이런 거는 또 한번 느껴보기로 하고요. 일단 가죽 질만 말씀을 드리면 엄청나게 촉촉합니다. 되게 좋아요. 그리고 지금 얘도 상당히 좋은데요. 12월 혹은 내년 1월에 추가된다고 하는 익스클루시브 트림. 걔는 세미 아닐링 가죽이 더 들어가서 더 좋은 가죽이 추가된다고 합니다. 얘는 그냥 지금 천연 가죽이고요. 그다음에 제일 하위 트림, 슈프림 트림은 그냥 일반 가죽이었었나? 하여튼 좀 더 안 좋은 가죽이 들어가요. 그리고 이런 데도 프리미엄 브랜드답게 망이나 끈 이런 거 말고 본격적인 덮개로 안쪽에 소재는 뭐 이것도 가죽으로 돼 있나요? 그렇진 않죠.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스피커 그릴이 있는데 그냥 일반적인 스피커 10개로 구성된 파이오니어의 시스템이 들어가 있고요. 익스클루시브 트림에는 스피커 17개로 구성된 렉시콘 시스템이 들어갑니다. 옛날에 LS 같은 경우에는 스피커가 23개였어요. 근데 예전에 렉서스는 여기에도 스피커 달려있고 그랬었거든요. 그 17개짜리 그 렉시콘 시스템 이름 까먹었는데 렉시콘 오디오도 상당히 좋은 사운드를 들려줄 것 같아요. 옛날에 LS 때도 제가 정말 감동 먹었었거든요. 옛날에 캠리 때도 저희가 똑같이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암레스트를 뽑기 위한 꼬다리가 없어요. 그냥 여기다 손을 넣어서 이렇게 빼야 되거든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 그 꼬다리가 있는 게 디자인적으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이 있으면 뺄 때 훨씬 편합니다. 그렇죠. 어차피 근데 이거를 많이 내릴 일도 없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쉽게 내리시잖아요. 손가락 집어넣어서. 그래서 아마 없애지 않았을까. 글쎄요. 네. 여기도 앞쪽만큼이나 푹신푹신하네요. 여기도. 지금 USB는 이쪽에 두 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단자가. 이렇게 뚜껑도 다 덮어놨죠. C거잭도 있고. 타입 C는 아니고 요즘 신차들 보면 타입 C를 달고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얘는 그냥 일반적인 USB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컵홀더 여기 있고, 그 다음에 고급스럽다. 네, 그 다음에 여기 뒷자리 선바이저도 작동을 하네요. 전동식으로. 저기 뒤에 후방 블랙박스를 달 때 좀 장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기쯤 이렇게 다루려면 후방 블랙박스 다는 거를 감안해서 저런 것도 조금 짧게 만들어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이죠. 뭐 물론 블랙박스를 후방까지 다는 나라가 많지는 않겠습니다만 부분은 이제 뭐 여기에 맞춰서 되게 조그만하게 저 틈에 달 수 있게끔 하는 제품도 나올 수 있겠죠. 스키스루는 있지만 뒷자리 접히나요? 등받이는 홀딩이 안 됩니다. 고정식이에요. 근데 이게 하이브리드잖아요. 그래서 지금 배터리가 제 엉덩이 밑에 여기쯤에 들어가 있는데 아마 그 하이브리드 관련 부속들 때문에 뒷자리 등받이를 접을 수 없는 것 같아요. 실내 등은 전부 LED로 구성을 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버튼 그냥 네모예요. 네모네모하네요. 진짜. 헤드레스트도 네모예요. 방금 두부 같다고 생각했었어요. 인절미. 이게 인절미 진짜 촉감도 인절미 같아요. 진짜 딱 정직한 네모네요. 그리고 이게 본 좌석 헤드레스트보다 가운데 시트 좌석 헤드레스트가 더 높습니다. 시트 상당히 편하네요. 되게 푸시푸시네요. 진짜 이거 실제로 매장에 가셔서 한번 만져보시면 감탄이 나옵니다. 별로. 이 윗급에 들어가는 세미 아닐린 그 가죽이 적용이 되면 더 촉촉할 거 아니에요. 더 부드럽고. 개인적으로는 독일산 후륜구동 세단보다 ES가 훨씬 쾌적하고 안락한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렇죠. 주행 성능이야 타봐야 하는 거겠지만 뒷자리 승객들을 위한 배려가 좀 더 많이 되어 있는 느낌이죠. 물론 고급감 말고요. 뭐 공간이나 고급스러운 것도 솔직히 저는 빠지지 않는 것 같아요. 이런 데도 이렇게 조명이 달려 있고요. 맥포켓도 이런 데도 말랑말랑하고요. 여기도 다 가죽이네요. 이런 데 보면 렉서스스러워요. 아무리 캠리를 기본으로 만든 차라지만 지금 캠리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TNGA 플랫폼 렉서스가 신차를 내놓을 때마다 말하는 거 있죠. 항상 우리는 TNGA 플랫폼을 새로 적용을 했어요 말하는데 그 TNGA 플랫폼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토요타 뉴 글로벌 아키텍처 약자잖아요. TNGA가. 그래서 GAC가 있고요. GAK가 있고 GAL이 있는데 GAC는 이제 되게 조그만 차들이 쓰는 거고 가장 위급 GAL은 LC나 LS 같은 후륜구동 베이스의 되게 고급차들이 쓰는 거고 지금 얘는 GAK를 썼거든요. 그래서 캠리, 아발론, ES 그리고 라브4까지 이런 모델들을 전부 공용으로 쓰는 그런 플랫폼인데 제가 이 얘기를 왜 꺼냈죠? 플랫폼 얘기를? 그 GAK 플랫폼을 렉서스 중에서 가장 처음 쓴 게 GM2 7세대 ES죠. 실내 디자인은 이 정도면 충분히 알아본 것 같아요. 그러면 엔진룸 한번 보고 끝냅시다. 자, 엔진룸을 보고 있는데요. 기본적인 파워트레인은 캠리랑 똑같습니다. 4기통 2.5리터 가솔린 애킨슨 사이클 엔진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또 토요타는 이거를 D4S 엔진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직접 분사 방식과 간접 분사 방식을 두 개 다 쓰고 있는 그런 특이한 엔진입니다. 거기에다가 전기 모터를 얹은 그런 하이브리드를 쓰고 있는데 지금 엔진만 출력이 178마력이고요. 전기 모터는 120마력을 낸다고 해요. 그리고 시스템 총 출력은 218마력인데 캠리 같은 경우에는
파워트레인 똑같은데 211마력이었었거든요. 근데 얘는 218마력으로 출력이 조금 더 올랐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여쭤봤더니 아마 그 인증 과정에서 그 연구소 내에서 인증을 하다 보니까 뭐 그렇게 된 것 같다고 약간 명확하지 않은 답변을 들었습니다. 근데 아무튼 공식 출력은 지금 얘가 7마력 정도 캠리보다 더 높은 거죠. 근데 엔진의 출력, 모터의 출력은 똑같아요. 그리고 변속기도 똑같아요. ECVT. ES가 캠리보다 한 7마력 높은 218마력을 가지고 있고요. 대신 7마력은 올랐지만 몸무게가 얘가 60kg 더 무겁습니다. 아무래도 캠리에 비해서 차체 크기가 조금 더 커졌기 때문에 무게가 60kg 좀 더 무거워졌고요. 그래서 몸무게가 1715kg이거든요. 그 1715kg을 218마력이 그리고 이 D4S 엔진과 함께 전기 모터가 얼마나 잘 이끌어줄지 캠리와 또 주행 느낌이 어떻게 다른지는 내일 모레 시승하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카랩 이광환이었습니다. 안녕.